여러분들이 가만히 있을 때도 뭐 그냥 유튜브를 보거나 텔레비전을 볼 때도 있지만 그냥 음악 틀어놓고 쉴 때도 되게 많습니다. 학교에서 모이면 교가를 부르고, 군대에 가도 교가를 부르고, 생일 파티를 할 때도 케이크를 켜놓고 노래를 부르죠. 예. 저는 이 노래의 역할은 고통스럽게 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고통스럽게 하는 거. 인권을 지키는 노래, 인권을 해치는 노래. 인권을 지키는 노래가 있으면 해치는 노래도 있겠죠. 예. 자, 인권하면 혹시 무슨 노래가 생각이 나시나요? 박진 선생님. 네. 네. 인권하면 생각나는 노래, 뭐 전인권 노래 이런 거 말고. 옛날에 얘기했던 민중가요. 민중가요? 민중가요 중에서도 어떤 노래가 있을까요? 뭐 이물리하는 이물이라는 행진곡. 또 뭐가 있을까요? 이 노래는 다 아시죠? 이물이라는 행진곡은. 아, 사계. 네. 네. 어떤 노래가 생각나시나요? 블랙버드. 아, 블랙버드. 네. 사실 좀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는 노래가 사실 좀 보면 약간 막연한 것 같긴 해요. 네. 민중가요는 사실 기본적으로 다 인권을 생각하는 노래이고, 사실 우리가 펼치는 뭐 시민사회운동은 대부분 인간을 더 행복하게, 더 잘 살게 하기 위한 운동이죠. 물론 요즘에는 동물권 운동도 있고 생태운동도 있지만 어쨌든 그래서 많은 노래들이 사실 인권을 생각하는 노래라고 할 수 있긴 할 텐데, 이제 노래 얘기를 하기 전에 인권이 뭘까 생각을 해보면, 뭐 인권은 뭐 쉽게 얘기하면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어떤 권리라고 할 수 있을 텐데, 그 인권에서 어떤 중요한 이슈가 계속 바뀌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근대로 들어오면서 신분제 사회가, 그러니까 중세 사회가 자본주의 사회로 넘어오면서 가장 큰 변화는 일단 귀족 계급이 사라진 거잖아요. 양반이 없어진 것.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그 신분제 사회가, 세습됐던 신분제 사회가 철폐되면서 어느 정도의 평등이 만들어진 것들이 이제 그 인권의 어떤 중요한 진전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 그렇다고 해서 뭐 세상이 바로 평등해지지는 않았죠. 예를 들면 투표권 같은 경우, 여성들에게 투표권이 되게 늦게 주어지기도 했고, 미국 같은 경우는 흑인들에게 투표권이 되게 늦게 주어지고, 물론 우리나라는 뭐 그 해방과 동시에 지워지긴 했지만, 다른 나라들을 조사해 보면 그 다른 유색인종이나 여성이나 사람들에게 평등한 선거권이 주어지지 않았죠. 그리고 최근에 이제 이준석 씨가 당대표가 되면서 이제 최근에 이슈가 뜨거워지고 있는데, 최근에 정의당에서도 이런 얘기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투표권 문제가 아니라 피선거권의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대통령 하려면 40세가 넘어야 되는 규정이 있잖아요. 그죠? 그거 철폐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실 이게 지금 너무 어이가 없는 규정이죠. 40세란 이게 뭐, 그럼 39세는 안 되고 40세는 되는 이유가 뭐며,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사실. 근데 어쨌든 이 투표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그 사람을 투표권을 준다는 얘기뿐만이 아니라 정치의 주체이자 정치 의견 표현할 수 있는 한 사람의 어떤 시민으로서 권리를 인정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되게 중요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뒤에는 이제 뭐 표현이라는 결사, 집회, 시위 자유 같은 것들이 사실 인권에서 되게 중요한 측면이었던 것 같아요.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한국전쟁 이후에 반공 이데올로기가 지배하는 사회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김수영 시인의 시처럼 김일성 만세라고 외쳤다가는 난리 나는 그런 세상이었잖아요. 그 얼마 전에 어떤 출판사에서 김일성 주석이 독립운동할 때 얘기를 쓴 그 세기와 더불어라고 하는 자서전이 있어요. 그걸 출판한 출판사를 검찰에서 압수수색을 했는데, 제가 사실 그 대학교 다닐 때 읽어봤는데 재미없어요. 재미없고 그냥 일반 뭐 그냥 김자진 장군 같은 그런 독립운동 얘기인데도 그거 하면 그 책을 내면 난리가 날 것처럼 이제 하는 어떤, 아직도 그 반공 이데올로기가 작동하는 한국 사회에 살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사실 보장이 돼야 다른 얘기를 얼마든지 할 수 있고, 그러면서 인권을 외치는 얘기들도 얼마든지 할 수 있죠. 사실 이게 안 되는 나라들이 아직도 있잖아요. 홍콩, 미얀마 같은 나라들은 되게 당연한 일들이 아직도 지켜지지 않으면서 이것 때문에 싸워야 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세계가 보면 뭐랄까 서로 이렇게 온도가 되게 다르다는 생각이 들고, 근데 우리 사회는 민주화가 되면서
소위 민주화가 됐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어느 정도 다 이제 인권이 보장됐다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하게 됐는데, 저는 2000년대에 들어오면서 저도 이제 그런 줄 알고 있었다가 2000년대에 들어오면서 저도 좀 생각이 많이 바뀌더라고요. 그러니까 인권이라고 하는 게 투표를 할 수 있고, 뭐 내가 대통령을 싫다고 할 수 있고, 트위터에 박근혜 욕을 쓸 수 있고, 이명박 욕을 쓸 수 있고, 그래서 이게 민주주의인가 생각을 했는데, 생각해 보니까 그게 아니었다는 생각이 드는 게 뭐였냐면 바로 이 생존권이라는 문제 때문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는 사실 지금 한국 사회가 지금 전 세계 11위의 경제 대국이잖아요. 그죠? 엄청난 나라예요, 사실. 되게 잘 사는 나라예요. 뭐 아시겠지만 지하철이나 초고속 인터넷 같은 경우도 세계 탑 클래스이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생존권이 제대로 보장이 안 돼서 고통받는 사람들이 되게 많잖아요. 이따 이야기하겠지만 70년대 노동운동도 일종의 생존권 투쟁이었고, 80년대 중반에 87년 7, 8, 9 노동자대 투쟁도 생존권 투쟁이었고, 최근에 그 LG 건물의 그 여성 청소 노동자분들 이 투쟁을 한 것도 결국 생존권 투쟁이었죠. 그죠? 그러니까 생존권이라고 하는 게 사실 약간 그 뭐죠? 그 영화 6.25 전쟁 다뤘던 그 영화 있잖아요. 그 막 팝콘이 막 터졌던 그 동막골. 웰컴 투 동막골에 보면 이장님이 그 얘기를 하잖아요. 탁월한 영도력의 비결이 뭐냐고 물어보니까 일단 뭐 좀 먹여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생존권이라는 게 뭐 좀 먹여야 된다는 것과 저는 일맥상통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 우리 사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좀 고통을 받는 이유가 자기의 생존을 보장하기가 되게 어렵다라고 생각이 들고, 심지어 중산층이라고 자기를 생각하는 사람들도 또 중산층 10명 중에 8명이 자기가 중산층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건 생존권적 위협을 느끼기 때문이겠죠, 실제로. 그죠? 그래서 아마 이제 인권에 대해서 고민하시는 분들은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훨씬 고민을 많이 하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실제로 여기서 뭐 문재인 대통령 좋아하는 분도 있고 싫어하는 분도 있겠지만 까놓고 얘기하면 저는 별로 안 좋아하는데, 예를 들면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사회 민주화됐다라고 하는 게 문재인 대통령을 욕할 수 있는 게 민주화됐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삶이 이렇게 불안하고 내 삶이 내일을 보장하기 힘든 사회라면 이게 과연 민주화된 것인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실제로 지금 이 생존권이라고 하는 문제가 우리 사회에서 되게 중요한 인권이 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 부분이 있어요. 아이를 안 낳고 이런 것도 결국 어떤 부분에서 생존권적인 부분에 위협을 느끼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최근에는 이제 인권에서 이제 주로 이야기하는 건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차이에 대한 얘기. 그러니까 성적 지향이 다른다든가, 뭐 종교가 다르다든가,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차별받으면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하죠. 종교적인 신념 때문에 차별받으면 안 된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죠. 그러면서 인권에 대한 어떤 이슈들이 많이 바뀌고 있는 상황인데, 이렇게 인권에 대한 이슈가 바뀌면 당연히 노래도 바뀝니다. 그러니까 노래라고 하는 건 사실 되게 희한해요. 사람들은 만나면 노래를 되게 많이 불러요. 절에 다니시거나 교회 다니시거나 성당 다니시는 분들 노래가 없는 적이 없죠. 제가 이제 대중음악 쪽에 일을 하는데 CCM 시장이 엄청 크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이 가만히 있을 때도 뭐 그냥 유튜브를 보거나 텔레비전을 볼 때도 있지만 그냥 음악 틀어놓고 쉴 때도 되게 많습니다. 학교에서 모이면 교가를 부르고, 그죠? 군대에 가도 교가를 부르고, 생일 파티를 할 때도 케이크를 켜놓고 노래를 부르죠. 예. 노래가 되게 중요합니다. 어떤 그 문화인력적으로 보면 노래라고 하는 게 되게 신기하게도 인간의 삶의 곳곳에 스며들어 있어요. 그러니까 인권에 대한 노래들도 그래서 당연하게 이제 많은 노래들이 나오는데, 일단 그 얘기는 조금 이따 하고요. 그 인권하면 생각나는 노래들이 좀 있어요. 빌리 할리데이라는 가수 혹시 아시나요? 빌리 할리데이, 흑인 가수이고 블루스 뮤지션입니다. 일본 사람들이 뭐 세계 몇 대 기타리스트, 세계 몇 대 보컬리스트 뽑는 걸 되게 좋아하는데, 세계 3대 재즈 보컬리스트를 뽑으면 빌리 할리데이가 꼭 들어가죠. 여기 스트레인지 프루시라는 노래가 있어요. 이 노래는 1939년도 노래인데요. 혹시 이 스트레인지 프루시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혹시 아시나요? 이상한 열매. 뭘까요? 먹을 수 없는 열매일까요? 불량 열매? 스트레인지 프루시는 이거예요. 보이시나요? 나무에 사람이 매달려 있는. 그래서 저분은 흑인들이에요. 뭐 지금도 그 흑백 갈등이라고 표현하면 흑백 불평등을 표현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 흑백 불평등이 되게 심각할 때 이 백인들이 흑인들이 이렇게 개인적으로 린치를 해서 죽이는 일들이 되게 많았어요. 네. 영화에도 보면 가끔씩 나오잖아요, 그죠? 노예 12년이라든 이런 영화들 보면 나오는데,
이제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벌어졌을 때 미국의 유대인 한 분이 이 노래 가사를 썼어요. 스트레인지 프루시라는. 세 번째 페이지에 보면 이 노래 가사가 번역되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수준이 높으시니까 영어만 봐도 다 해석을 다 하셨겠지만 저를 위해서 번역을 준비했습니다. 이상한 과일. 남쪽 지방 나무에는 이상한 과일이 열렸네. 잎새에 물든 피와 뿌리에 젖은 피. 검은 몸뚱아리가 남풍을 받아 건들거리네. 이상한 열매가 포플라 나무에 걸렸네. 남쪽 지방의 아름다운 전원 풍경. 붉어진 두 눈과 일그러진 잎. 상큼한 목련꽃 내음. 훅 끼치는 살타는 내음. 까마귀들이 뜯어먹을 과일이라네. 비 맞고 떨어지고 바람이 핥고 햇살에 썩고 나무가 떨굴 과일. 이상하고 끔찍한 과일이라네. 사람이 저렇게 흑인이 백인에 의해서 뭐 크게 죄를 짓지도 않았어요. 뭐 주인한테 개겼거나 아니면 뭐 그 주인 백인 남성의 부인인 백인 여성과 뭔가 묘한 눈치가 느껴졌다거나 뭐 너무 친절하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일종의 마녀 사는 것처럼 죽인 거죠. 근데 다들 알고 계시다시피 미국 사회는 아프리카 흑인을 그 미국을 엄청 끌고 와서 굉장히 많이 죽이면서 그들의 희생을 바탕으로 존재한 나라잖아요. 끌고 올 때 예를 들면 배 이런 식으로 막 사람들을 흑인들을 이렇게 가둬놓고 그리고 오다가 이제 죽으면 그냥 바로 바닷가에다 버리면서 끌고 왔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10명 끌고 오면 3명, 4명은 실제로 죽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이걸 찾고 있었는데 배 안의 풍경이 이랬대요. 이러니 뭐 제대로 살 수가 없었겠죠. 뭐 그리고 실제로 끌려왔을 때 이제 어떤 대우를 받았는지 여러분들이 영화나 드라마를 많이 보셨겠죠. 이제 그런 일들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빌리 할리데이가 실제로 흑인입니다. 그래서 빌리 할리데이가 이 시를 바탕으로 한 노래를 한번 들어보실까요? Solemn trees that slows fruit. 노래 느낌이 어떠신가요? 노래 가사가 어두우니까 당연히 어두울 수밖에 없겠죠. 인권을 담은 노래든 사회적인 어떤 사건을 담은 노래의 역할들이 전 여러 가지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 노래는 사실 아픈 현실, 아픈 사건을 아프게 기억하게 만들어주는 노래라고 생각해요. 사실 요즘에는 특히 뭐 뉴스라든지 인터넷 매체 같은 것도 워낙 많아서 사람들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사실 모르는 경우는 많지 않아요. 근데 이 노래는 뉴스가 아니잖아요. 예를 들면 광주에서 얼마 전에 건물이 무너져가지고 사람이 죽었다. 아니면 쿠팡에서 화재가 나서 사람이 죽었다. 그걸 노래로 만들 필요는 없어요. 그건 뉴스에서 다 해주는 이야기죠. 그러면 노래는 뭘 해야 되나? 물론 그 사건을 보도해주는 역할을 할 수도 있겠죠. 약 우스갯소리처럼 또는 우리 땅처럼 경상북도 울릉군 남면도동 뭐 몇 번지라는 걸 노래로 알려주면 훨씬 쉽게 이해를 하면서 우리가 구구단 외우는 것처럼 쉽게 외울 수 있지만 이런 노래의 목적은 뭐 미시시피 주에 몇 살 먹은 흑인 누군가가 누구에 의해서 죽음을 당했어 이런 노래의 가사는 없어요. 그럼 이 노래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싶은 건 뭐냐? 저는 이 노래의 역할은 고통스럽게 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고통스럽게 하는 거. 고통스럽죠. 물론 백인들은 이 노래를 들으면서도 고통스럽지 않아 할지도 몰라요. 누군가는 이 노래를 들으면서 이 비극적인 참상을 오랫동안 기억하고 들을 때마다 아파지기를 바라는 것인지도 몰라요. 아마 여러분들 제가 이제 음악 강의 할 때마다 물어보는데 각자 다 18번들이 있으시잖아요. 밝은 노래든 우울한 노래든. 그래서 그 노래를 들으면 밝은 노래 들으면 언제든 기분이 좀 업되는 데 효과가 있고 우울한 노래는 언제든지 다시 기분을 처지게 만들죠. 예를 들면 뭐 제 세대로 이야기하면 김광진의 편지 같은 거 노래 들으면 여기까지가 끝인가 보 하면 딱 그 옛날에 헤어졌던 누군가가 생각이 나고 이렇게 되잖아요. 이 노래도 마찬가지예요. 이 노래를 들으면서 계속 이때의 어떤 사건, 이 참담함 계속 기억하게 만들고 이런 짓을 하는 사람들이 인간이라는 거에 대해서 계속 생각하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 또 다른 의미에서는 이 빌리 할리데이라고 하는 뮤지션이 1939년이면 여전히 그 미국에서 흑인들이 뭐 지금도 평등하지 않지만 더 평등하지 않았고 이 노래 부르면 뭐 좋아할 리가 없었을 거예요. 실제 제작자도 이 노래를 음반화하는 걸 좋아하지 않았고 그래서 제작하는 데도 되게 시간이 많이 걸렸고 뭐 그린마일이라는 영화 보면 나오잖아요. 노예 12년도 그렇고 막 정규육을 받아도 아무 소용이 없는 그런 사회이지만 이런 노래를 통해서 생각할 수 있는 건 그런 거죠. 한 사람의 아티스트가 얼마나 그 용기를 가지고 활동할 때
좋은 작품을 만들어내고 그것들이 또 사람들의 마음에 어떤 울림을 오랫동안 남길 수 있는지를 생각하게 만들죠. 음악의 역할을 잘 보여주는 어떤 사례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건 좀 우울하고 슬픈 사례이지만 미국에도 이제 인권운동이 잘 됐던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다 기억하시는 밥 딜런과 존 바이즈의 시대죠. 한국으로 치면 아침 이슬과 이무리아 당진곡 정도의 시절이죠. 미국에서 이제 흑인 민권운동과 베트남전 반대운동이 벌어졌을 때 이들의 노래가 엄청 인기를 끌었고 거의 주제곡처럼 불렸죠. 잠깐 들어볼까요? 이 노래는 워낙 유명하죠. 네. 미국에서 지금도 뭐 시위할 때 늘 부르는 노래예요. 원래는 이 노래는 교회 노래였습니다. 그리고 원래 제목도 We Will Overcome이었다고 해요. 그랬다가 이제 그 피트 시거라고 하는 존 바이저의 약간 선배급, 그러니까 우리나라 치면 김민기 정도 되는 분이 이제 그 노래 제목을 바꿨어요. We Shall Overcome으로 더 강력한 느낌이 나도록 바꿨고, 이 노래가 실제로 뭐 제가 시간이 없어서 보여주지 못하지만 포레스트 검프에 나오는 그 뉴욕에서 그 시위하는 장면, 워싱턴에 시위하는 장면 있잖아요. 그런 곳에서 실제로 존 바이저하고 밥 딜런이 와서 이런 노래를 부르고 연대를 합니다. 밥 딜런은 사실 그때 잠깐 현실에 관심을 가지다가 뒤에는 별로 현실에 크게 관심을 가지지 않아요. 오히려 이제 근데 그때 이미지를 가지고 평생 울고 먹고 사는데, 오히려 존 바이저는 지금도 반핵 운동이라든지 대인주의를 찾는 그런 활동에 자기가 재단을 만들어서 이렇게 후원도 하고 그런 활동들을 계속 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노래가 어떤 인권 운동을 하는데 되게 도움을 많이 줬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거, 사람들이 모이면 노래를 부른다고 했잖아요. 그죠? 노래가 있어야 돼요. 노래가 있어야 뭔가 삶의 리듬이 생기고 어떤 즐거움이 생기죠. 노래가 없다고 생각하면, 우리 뭐 할아버지 할머니들 일하실 때 노래 많이 불렀잖아요. 그죠? 그리고 단순히 그것뿐만이 아니라 같은 노래를 부르면 우리가 하나라는 게 확인이 돼요. 교회에서 괜히 노래 부르겠습니까? 군대에서 시위할 때 우리 같은 편이다. 같은 꿈을 꾸고 있고 같은 목적을, 같은 어떤 세상을 바라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증명해주는 노래죠. 그러면서 이제 이 노래 같은 경우는 어떤 노래가 세상을 바꿀 수도 있다는 걸 보여줬는데, 그 이후에 사실 영미권이나 뭐 외국에서도 그 인권을 담은 노래들이 꾸준히 이어지지만 이때만큼 막 폭발적으로 인기를 끌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런 흐름들이 좀 계속 이어지는데, 그런 노래들 중에서 뭐 한 곡을 잠깐 들어보자면 이제 수잔베가의 루카라는 노래가 있어요. 이 노래는 제가 중고등학교 때 인기를 끌었던 노래인데 아동폭력에 대한 노래예요. 가사 해석을 보시면 이제 가사 일부분인데, 그래요 난 괜찮은 것 같아요. 문에 부딪혔어요. 아빠한테 맞았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식의 얘기입니다. 잠깐만 노래 한번 들어보시죠. 아마 저와 연배가 비슷하시 보이신 분들은 아마 이 노래를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최근에는 이제 그 영미권에서 이렇게 성소수자, 어떤 정체성 정치에 관련한 어떤 노래라든지 활동 같은 게 되게 많죠. 그래서 게이, 레즈비언, 트랜스젠더 뮤지션들이 되게 많습니다, 실제로. 그리고 제가 이걸 강의를 조사하다가 외국에는 확실히 우리하고 좀 달라서, 문화가 달라서 그런지 몰라도 되게 재밌는 걸 봤는데 이런 차트가 있더라고요. The Best Lesbian Singers of All Time. 이런 거 순위를 매겨요. 되게 재밌죠. 이거 계속 바뀝니다, 당연히. 여러분들 알만한 분들도 좀 있을 거예요. 이분들의 음악들 중에서 한 곡을 좀 들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세아 다이몬드가, 이분이 아마 트랜스젠더일 텐데요. 이분의 뮤직비디오를 보면 제가 강의하는 것보다 훨씬 더 멋있는 내용입니다. 이 노래 들으면 뭐 노래가 좋다, 뭐 노래를 잘한다, 아니면 뭐 트랜스젠더들이 이렇게 사는구나, 뭐 이런 걸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요. 빌리 할리데이의 노래가 정말 처참하고 침울했던 거에 비하면 이 노래는 되게 밝은 편이에요. 저는 그게 어떤 의미에서 인권운동이 그래도 트랜스젠더라고 해서, 흑인이라고 해서 이렇게 스트레인지 프루트 되게 돼서 죽어가는 세상은 안 만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조금 더 밝고 건강하게 자기의 삶을 노래할 수 있는 세상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되게 재밌고 밝고 경쾌한 노래들이 되게 많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반지하라고 하는 트랜스젠더 뮤지션이 있어요. 이분의 노래가 좀 되게 코믹한데요. 네, 한번 들어보십시오. 나는 이반, 그녀는 일반, 하지만
관심이 생기시는 분들은 멜론에 가면 이분의 정규 음반이 올라와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사실 저는 그 이쪽 세계를 잘 몰라서 설명을 잘 못 드리겠는데 음반 들으면서 되게 재밌었어요. 아마 이반지하 유튜브나 뭐 클럽하우스 방송 들어보신 분들은 네, 뭐라 할까요? 레즈비언 마초? 네, 너무 재밌더라고요. 네.